이번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2개의 디비전 라이벌 매치와 1개의 클래식 라이벌 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우선 피츠버그 팬분들께 사과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볼티모어와 피츠버그는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인디애나가 잭슨빌에게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탈락한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정말 틀렸습니다. 잭슨빌이 인디애나를 꺾는 일이 일어났고 피츠버그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쉽게 인디애나의 승리가 될 것 같았던 이 경기는요, 인디애나가 잭슨빌에게 시즌 3승째를 선물하면서 스스로 플레이오프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휴스턴이 데시안 왓슨에게 준 4년 1억 5,600만 달러짜리 계약이 현재 NFL에서 가장 큰 거품 계약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칼슨 웬치에게는 조금은 호의적인 평가를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잭슨빌에게 지면서 칼슨 웬치는 자신이 큰 경기에 약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고, 인디애나가 칼슨 웬치에게 준 4년 1억 2,800만 달러짜리 계약 역시 거품 계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잭슨빌이 인디애나에게 이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피츠버그와 볼티모어의 경기는 굉장히 격렬해졌는데요. 이 경기는 결국 연장까지 간 끝에 피츠버그가 16대 13으로 승리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 경기가 피츠버그에서 슈퍼볼 2번의 우승을 경험한 빅벤의 마지막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됨에 따라서 빅벤의 은퇴는 잠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피츠버그 팬들의 관심은 썬데이 나잇으로 예정되어 있던 라스베가스와 차저스의 경기로 집중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와 차저스의 경기가 무승부만 아니라면 피츠버그는 7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경기는 경기 종료 5초를 남겨놓고 차저스가 터치다운에 성공을 하면서 연장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도 필드골 하나씩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동점을 유지했고, 경기 종료 2초 전까지 두 팀은 동점을 유지합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되면 라스베가스와 차저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피츠버그는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피츠버그와 차저스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칼슨은 마지막 필드골을 성공시켰고요. 그러면서 차저스는 탈락하고 피츠버그가 7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4승 1패로 시즌을 시작하면서 현재 젊은 쿼터백 중에 패트릭 마홈스에게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저스틴 허버트는요, 그 이후로 마지막 7경기에서 3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데시안 왓슨이 나오지 않으면서 쿼터백의 부재로 부진을 겪고 있는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점, 마지막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하면서 2경기를 연장 승부 끝에 패배한 점 등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경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캔자스 시티의 와일드카드 상대팀은 빅벤이 이끄는 피츠버그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경기의 스프레드는 캔자스 시티에게 마이너스 12.5점의 핸디캡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큰 점수차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전력차에서 캔자스 시티가 앞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몇 주 전인 위크 16에 캔자스 시티가 피츠버그를 36대 10으로 큰 점수차로 이겼다는 점 등이 반영된 그런 스프레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경기가 그렇게 쉽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에는요, 우선 NFL에서 가장 유명한 수비 집안인 와트 집안의 막내 TJ 와트가 있습니다. 와트 집안에서는 JJ 와트가 사실 제일 유명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TJ 와트가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는 볼티모어전에서 색을 한 번 더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기록한 색이 22.5개로 이 부분 NFL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TJ 와트가 이끄는 피츠버그의 수비진이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는 데다가 위크 16의 캔자스시티에게 대패한 이후 살아나고 있는 공격력 또한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 수비진이 이번 시즌 천국과 지옥을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과연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피츠버그를 상대로 캔자스시티의 수비진이 천국을 보여줄지 지옥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2개의 디비전 라이벌 매치와 1개의 클래식 라이벌 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리조나와 램스, 그리고 버팔로 빌스와 뉴잉글랜드는 시즌 중에 1승 1패씩을 주고받았습니다. 램스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요, 램스의 쿼터백인 맷 스태포드는 12시즌을 디트로이트에서 보내고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램스로 온 선수입니다. 그는 디트로이트에서 2012년, 2015년, 2017년
이렇게 3번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요. 3번의 플레이오프 진출에서 모두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플레이오프 기록이 0승 3패입니다. 카일러 머리는 이번이 3번째 시즌인데요. 1라운드 1번 픽으로 입단한 카일러 머리에게는 이번 와일드카드 경기가 첫 플레이오프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 이긴 선수는 커리어 첫 플레이오프 승리가 되게 됩니다. 사실 두 팀이 정규 시즌에서 만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1승 1패라도 애리조나가 두 경기 모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애리조나는 굉장히 많은 페널티를 범하면서 램스에게 불필요한 야들을 많이 허용했는데요. 두 경기 중에 한 경기에서 램스가 바로 이 페널티들을 잘 활용해서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승리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플레이오프 경기 역시도 램스가 1위, 애리조나가 2위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의 포인트는 애리조나는 얼만큼 페널티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램스는 애리조나의 페널티를 얼만큼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톰 브래디가 2000년대에 등장을 하고 20년간 AFC 동부에서 집권을 시작하면서 다른 AFC 동부 팀들에게 플레이오프는 정말 불가능한 목표에 가까웠습니다. 버팔로 빌스 역시 톰 브래디가 등장한 2000년부터 17년 동안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5시즌 동안 4번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90년대에 슈퍼볼에 4번 진출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던 버팔로 빌스의 전성기가 다시 온다고 생각했던 버팔로 팬들이었는데요. 뉴잉글랜드는 톰 브래디가 떠난 뒤 리빌딩을 단 2년 만에 마치고 다시 플레이오프로 돌아와 이 두 팀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팀의 경기는 방패끼리의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버팔로 빌스는 경기당 평균 실점이 17점으로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팀인데요. 2위가 바로 뉴잉글랜드입니다. 뉴잉글랜드는 경기당 17.8점을 허용하면서 버팔로에 이어서 이 부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실점 말고도 이 두 팀은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강한 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든 수비 지표에서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올라 있는 두 팀인데요. 결국 이 경기의 포인트는 양쪽의 방패 중에 누가 더 강하냐, 그리고 조시 알렌과 맥 존스가 이끄는 양쪽의 공격진이 누가 먼저 상대방의 방패를 깨느냐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매치업은 클래식 매치업인데요. 90년대 혹은 그 이전 NFL 팬들에게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와 댈러스와의 경기입니다. 1992년 슈퍼볼부터 1994년 슈퍼볼까지 이 두 팀은 NFC 챔피언십에서 계속 만나면서 그 경기에서 이긴 팀이 슈퍼볼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기자들에게 샌프란시스코랑 댈러스 사이에서 이기는 팀이 결국에는 슈퍼볼을 차지한다 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두 팀은 90년대 NFL 최고의 강팀이었고 1989년부터 1996년까지 8시즌 동안 3번씩 우승을 나눠 하면서 6번의 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댈러스의 경우는 90년대 후반부터 제리 존스 구단주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심각한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96년부터 댈러스는 26년간 단 한 번도 리그 챔피언십에 진출하지 못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샌프란시스코는 2000년대 들어서 2번 슈퍼볼에 진출을 했지만 2번 다 슈퍼볼에서 패배하면서 우승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명과 부활을 선언한 두 팀이 정말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서 맞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올드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이 두 팀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은 현재로서는 댈러스의 우위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시내티는 1988년 슈퍼볼에서 패배하고 1990년에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승리한 뒤로 무려 30년간 플레이오프 승리가 단 1승도 없었는데요. 신시내티의 팬들은 새로운 오하이오의 원더보이 조 버로우와 그의 절친 자말 체이스가 이 30년간의 가뭄을 끝내주기를 바라면서 30년 만에 플레이오프 첫 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력은 신시내티가 라스베가스보다 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경기의 키는 라스베가스의 디펜시브 라인이 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버로우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한 가지 취약 부분이 있습니다. 신시내티의 오펜시브 라인은 이번 시즌 조 버로우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면서 조 버로우는 이번 시즌 51번의 색을 당했습니다. 색으로 기록되지 않은 태클까지 합치면 조 버로우는 이번 시즌 태클을 가장 많이 당한 쿼터백인데요. 색을 51번 당했다는 게 잘 와닿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비교를 하면요. 톰 브래디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21번의 색을 당했고 패트릭 마홈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28번의 색을 당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조 버로우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20개 이상 차이가 나는 색을 기록한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디펜시브 라인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거고 블리츠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경기의 포인트는 신시내티의 오펜시브 라인은 조 버로우를 얼만큼 잘 보호해서 조 버로우에게 자말 체이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인가,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얼만큼 잘 푸시를 해서 조 버로우를 압박할 것이고 조 버로우가 던질 수 있는 시간을 줄일 것인가, 이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이번 시즌 역시는 역시다라는 말이 나오게 한 톰 브래디와 템파베이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톰 브래디는 여전히 강할 것이고 안토니오 브라운과 가드윈이 없지만 에반스와 그론키 역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필라델피아는 리그 최고의 러싱 공격력과 리그 최악의 패싱 공격력을 보유한 팀인데요. 결국 이 말은 필라델피아에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들의 장기인 러싱 공격을 최대한 살려서 템파베이를 상대로 득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에 맞서는 템파베이의 러싱 수비는요, 리그에서 볼티모어, 테네시에 이어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번 시즌 거둔 9승 중에 8승이 5할 승률 밑에 팀을 상대로 거둔 필라델피아가 템파베이를 이기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러싱 공격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리그 최고의 러싱 수비를 자랑하는 템파베이를 만난 것도 필라델피아의 불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말 펼쳐질 와일드카드 경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이 이번 주말 와일드카드 경기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이었습니다.